그 발제자 박형수 교수님의 내용이 내용을 보완한다는 측면하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이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각국의 재정 관리 모델이 과연 현재 부채 상태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테스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부채 관리에서 지향해야 할 관점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은 이미 뭐 말씀하셨지만은 저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 수단들인데 지금 그 재정학에서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 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정 정책의 수단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혹은 또 다양한 그 사회 보험이라든지 민간 부문의 역할, 또 시민 단체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하는 그 성과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정부의 목표에 서로 조화롭게 다가가는 그러한 저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회공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나 혹은 우리의 경험은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혹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 가덕도나 혹은 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그것을 미래 부채화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의 저는 타성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과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역할을 조화롭게 극대화시키는 것 없이는 우리는 국가 부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거를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단체 제3섹터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시민단체, 노총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부의 잠식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성격의 변화인데 우리는 단순히 정부는 이제 국민을 지배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민간 부분에 많이 이양이 돼 있고 거꾸로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기업 혹은 조직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과거에는 하나의 영원한 존재로 또 영원한 지속 가능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벌써 7개 국가가 파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더 많은 국가가 아마 디폴트 상태로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계 기업 국가 파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정부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국가 건전성 핵심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후에서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문제는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는 이미 다른 경제 활성화 수단들이 많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정부가 지출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정부 지출 말고도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부 채권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투기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빚을 지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그래서 현재 이 국가 부채 문제는 아주 단순화된 예를 들면 원 디멘전의 그러한 이슈 문제가 아니고 멀티 디멘전, 3디멘전, 4디멘전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 지출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공무원 군인연금의 정부 부담, 이게 확정 부채인데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국가 보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확대, 최근 들어서 주택 부문에까지 공공부문의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 부담, 이러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적자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 사회보험료의 부담만 아마 향후 한 퇴직연금 포함해서 한 40% 수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40%는 다 비소비 지출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부담은 저출산 문제인데 현재 올해만 신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고 지금 2025년에 25만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한 15년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과연 현재 노인 부담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정 위기가 저는 맨 밑에 공유주의 비위기라고 했는데 트레지드 오브 프리 머니, 공짜 돈의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현재 상태로는 나보 전망이 가장 비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가 6% 될 것 같고요. 통합재정 수지하고 관리재정 수지인데 크로스되는 2040년도가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는 해입니다. 2040년 이후부터는 이를테면은 정부가 지출을 억지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유형별 의무 지출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 벌써 증가율이 한 10% 이상 되고 있고요. 공무원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950조 정도 되고 있고 여기서 충당 부채에 대한 얘기는 이거 정부가 지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무원들이 기여하는 기여금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수익비가 한 1.4, 낙관적으로 1.4고요. 이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순부채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봐서 한 300조 이상 이미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지 분야에 따른 장기 전망에서 의무 지출 비중이 43%, 71%로 상승하고 있고요. 의무 지출입니다. 정부의 정부 지출 목적 중에 하나가 성장과 분배인데 재분배인데 이번 정부는 재분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그 구조가 틀이 1970년대 북유럽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50년 된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이미 이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대단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율만 따졌을 때 2017년도에 0.25%의 빈곤율인데 9%로 낮춘 거죠. 복지제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복지개혁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고 철저하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위기가 가장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맨 오른쪽에 노인 부양비가 2060년에 가장 높은 나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연금 부담의 정부 지출에 대한 연금 부담이 6%였었는데 2060년 되면 10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인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노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이가 드시면은 1인당 노인 의료비가 줄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장기 노인 요양보험 통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장기 노인 요양보험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남는 소득이 전부 건강보험으로 전부 다 이전이 돼버리는 그런 이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노인 의료비가 1인당 노인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노인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위는 고령자들의 노인 장기 노인 요양급여비입니다. 제가 이제 현재 문정부 들어와서 바뀐 제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는지를 추계를 해보니까 2050년까지 약 300조 원 현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건 과연 이러한 재정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기초연금 지금 3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부에서 이것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자기의 그 가정 필수 생활비를 다 재정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무상복지죠. 연금제도 수익비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8만큼은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현재 내년도 0.8만큼은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입니다. 구조적 재정 적자죠. 장기 노인 요양보험이 이제 고갈될 거로 보고요. 공무원 직원에 따른 행정비용, 공무원 행정비용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그 연금 비용을 같이 추계해서 보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현재 보수만 기준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공격 부채가 커지고 특히 최근 들어서 NH공사의 적자가 132조인데 거기다 8조 더 해가지고 이제 140조 될 것 같고요. 올해 8조는 임대주택 매입하기 위해서 부채를 차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민간 부문의 과잉 부채인데 GDP 대비 2019년 1사분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92%였었는데 올해 97%입니다. 일본이 가계부채 비율이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기업 부문 기업 부채가 2019년에 97%, 104% 지속 늘어나고 이제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외부적인 효과인데 지금 디폴트 국가가 6개인데 이거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국내 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320, 365%.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몇 개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덩달아 이제 우리도 같이 휘말리는 그 최근에 이제 외환 사태와 똑같은 거죠. 태국 무너지니까 뭐 주르르 그냥 같이 무너지는 형태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 측면에서는 누진세 강화하는데 뭐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 뭐 급등 및 급락인데 뭐 급락은 빼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산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돈을 못 쓰니까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부의 자산 효과, 역자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조세 정책이 미흡하고 뭐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지제도 효과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수층의 조세 저항이 점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국제화 시대에 해외에 대한 순자본 유출 날 수 있다. 현재 그 양극화에 소화한다고 해가 1차적 배분, 2차적 배분인데 1차적 배분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좋은 편이에요. 선진국에 비해서. 2차적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OECD 국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인데 빨간 선이 최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줄어요. 계속 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그동안에 각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정이 꼭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건전한 재정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만으로 모든 것을 다 현금 주면은 뭐 선거에서는 이기겠죠. 그러나 그 위에 용도는 없다. 현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얘기인데요.
스가 히데요시 새로 출발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조, 공조입니다. 먼저 스스로 해라. 아니면 가족이나 지역이 돌보아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은 정부가 해주겠다.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은 더 이상 강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결국 돈을 안 쓰니까 소비세도 굳이 올릴 필요가 없겠죠. 사회보험 개혁, 뭐 탈소득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들 간에 리스크 풀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웰페어 사회 부조 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에 지금 재정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 준축의 도입은 저는 원칙적으로 폐해주고 시대 현재 세대의 문제 현재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미래 세대는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데피지트의 개념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10년 10년입니다. 2010년이죠. 예. 그 2011년에 스트럭처럴 데피지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제로 밸런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OECD의 일종의 팩트입니다. 트리티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2011년도에 유로피안 피스컬 컴팩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조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국가 부채에서 60% 이거 잘못됐습니다. 6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분의 1씩 매년 줄여라.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제 그나마 그 EU 평균 OECD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법안들조차도 이 개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안이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재정 준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제 내부적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구조를 하고 있는데 뭐 스웨덴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국가들이 뭐 거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정권을 건 그러한 재정 혁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러한 그 재정 준칙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 문제 없이는 국가 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